오늘은 우리 스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서 위그노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에 우리 스위스는 또 우리 칼빈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칼빈 자신이 위그노파 소속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웃나라 스위스로 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하고 가까운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네바에서 일구었던 많은 개혁교회 운동을 다시 이렇게 이 스위스로 역수출한 칼빈이었습니다. 위그노파는 프랑스에 있었던 모든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는 왕실에서 이 자기들의 편에 따라 캐토릭을 이제 택했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도에 대해서 박해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그노 혁명이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1527년 그때는 굉장히 참 큰 일이 있어서 1572년입니다. 1572년에 그때는 2만 명 내지 3만 명의 위그노파가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프랑스에서는 이 기독교들 이렇게 박해를 했던 나라가 됐지요. 그래서 오늘 위그노파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캘빈이 얘기할 때 조금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스위스로 넘어옵니다. 스위스는 아시는 대로 성경과 직접 있는 나라는 아니고 역시 교회사에 이제 나오는 그 가운데서 이 스위스는 또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스위스는 지금 또 이제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고 또 이 나라가 중립국이다 보니까 이 세계 돈이 있는 분들이 스위스 은행에 많이 맡깁니다. 비밀 계좌에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위스는 지금도 연방 공화국으로 수도는 법률상은 없지만 베른이 사실상 수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도시는 쭈리히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헬베티 연방이라고 콘페데라티오 헬베티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헬베틱 신앙 고백문이 이 스위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방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Confederation. 국가 도메인은 CH로 이렇게 하고 있고 타칭 국명으로는 스위스 연방을 지도적으로 형성했던 슈비츠 주에서 유래하였고 정식 명칭이 로마 제국 시기에 헬베티 쪽에 혹은 갈리아와 연관됐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쭈리히 최대의 도시죠.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3만 명에 해당되니까. 근데 스위스 전체에 비해서는 최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 그 메트로 전체에 합치면 인구가 183만에 해당되어서 적지 않는 그런 메트로까지 합치면 그렇게 도시고 쭈리히는 철도, 도로, 항공 이런 모든 교통의 중심지죠. 그래서 쭈리히 공항은 무척 큽니다. 또 그게 중앙역도 이 나라의 제일 큰 그런 역으로 있습니다. 2000년 이상 동안 영구적으로 정착한 쭈리히는 BC 15세기에 튜리쿰이라고 부르는 로마인에서 건설됐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쭈리히가 제국의 즉각적이고 독립적이고 특권적인 지위도 얻었답니다. 1519년에는 홀트리히 즈빙글리 지도하에 이 기독교 개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빙글리와 켈빈이 활동해서 이 16세기 유럽의 교회 개혁을 일으킨 장소가 바로 이 스위스이기 때문에 우리 성지순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쭈리히의 공식 언어는 독일어지만 주요 언어로서는
스위스 독일어 방언이 있습니다. 독일어 계통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스위스 국립박물관이 있고 쿤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줄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스위스 참 최대의 도시로 이렇게 참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멀리 저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보입니다. 줄이 스위스의 뉴욕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린마트 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상의 도시의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도시가 제네바입니다. 우리 그 칼빈이 활동했고 칼빈이 목회했던 이 제네바시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해양도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도시가 아름답게 정렬된 기후도 참 좋습니다. 우리 요한 칼빈의 활동지로서의 제네바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 켈빈과 제네바 목사회에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는 우리 유럽 그 성지순례 때에 꼭 빠질 수 없는 게 켈빈의 출생지가 되는 곳이 프랑스 파리에서 2시간쯤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리옹이라는 곳이 이 켈빈의 그 출생지거든요. 그는 거기서 이렇게 정말 그 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개혁교회의 일파인 바로 위그노파에 소속을 했다가 이제 이웃나라 바로 이 제네바로 망명해 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려고 그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시의회 활동도 활발하게 했고 또 이를 좋게 여겨서 제네바에서는 칼빈을 지도자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그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일부 켈빈을 또 시기한 사람들로 또 이렇게 어려움도 당했고 또 캐톨릭으로부터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켈빈이 또 이 도시를 떠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에 피신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는 쯔빙글리도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우리 성만찬식에서 기념서를 말씀해 주신 분이고 이 켈빈보다 먼저 앞서 스위스에서 활동한 분인데 다 제네바에서 활동한 분입니다. 켈빈은 프랑스의 위그노파의 출신이다. 이게 위그노파라는 것이 프랑스의 칼빈파로서 이 헤로도투스의 변론이라는 책에서 위그노 위고 왕에 관한 소설을 기반으로 부른 별명이었는데 이것이 1560년경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파버리가 썼던 상크티 바울리 에피스톨레라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성 바울로 서강과 그 주석이라는 책인데 이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책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기독교의 주장이죠. 그러나 이 운동의 근원은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위그노파의 그 뿌리가 되는 그런 운동 출신이면서도 훗날 위그노파에게 많은 이 힘을 제공했던 힘과 또 교리를 제공했던 분이 이 켈빈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위스에 가면은 이런 제네바에 켈빈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켈빈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참 볼만하고요. 그러나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의 정성구 박사님 분당에 있는 그 칼빈 박물관은 세계에서 최대입니다. 칼빈에 관한 것은 거의 다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칼빈 학자는 이 제네바에 가는 게 아니고 이쪽 한국으로 오십니다. 우리 정성구 박사님은 평생 이 켈빈에 관한 것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데 뭐 켈빈급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 기독교 교회사에 해당되는 무슨 뭐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든가 안디오 학파라든가 이런 문서까지도 다 수집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또 한국 교회의 인물들 이런 우리 박형용 박사님이나 박윤순 목사님이나 또 기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원고며 이런 주옥 같은 이런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의 초상화가 한 18개 이 시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켈빈의 젊었을 때, 또 완숙할 때에, 또 54세 사망하기 직전, 그때 이제 칼빈의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 그 정성호 박사님의 그 칼빈 연구소에 가보면은 이 초상만 또 20개인가 그 훨씬 더 넘습니다. 이거 세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초상화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정말 볼만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시거든 또 한국에 계시거든 여기 저 분당에 있는 그쪽으로 한번 견학하십시오. 저희들은 자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칼빈과 이 위그노파가 이렇게 참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네바의 이제 산정에 있는 호수인데 알프스 이제 줄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코발트색으로 아주 물이 맑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알프스 산 여기 가면은 마테호른 산이 4,478m 최고봉으로 있죠. 여기는 항상 눈이 있는 만년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융프라우 요크 이게 유럽의 정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또 알프스 산에 있는 또 이렇게 제네바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 좋은 또 이렇게 산성도 있습니다. 융프라우 요크라는 그곳에 있는 이 설계 이게 화각에 이렇게 그림 그린 것인데 4,099m 정상의 그런 모습도 여기서 보이며 참 휴양지죠. 그리고 많은 스키도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알프스 산의 최고 대표적인 관광지라면 인틀라켄을 듭니다. 최고의 여름 휴양이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좋죠. 제가 여기 몇 번 이제 가봤는데 인틀라켄 가면은 이렇게 까맣게 생긴 그 초콜릿 여기서 생산되죠. 스위스 갔다 그러면은 그거 대표적인 선물인데 그것도 생산하고 또 소고기 맛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기에 기후도 너무 좋고 해서 많은 작가 또 화가들 또 이렇게 휴양하실 분들 베케이션 가족 여행 이런 걸로 많이 이게 인틀라켄에 옵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다니는 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주 그 절벽과 같은 거기 열차를 거기서 이제 철로를 가지고 이제 끌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는 그 열차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정말 아주 낭만적입니다. 조금 이따 그 열차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라브리 공동체가 이게 바로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1955년 6월 5일에 프란시스 세프와 미국 분입니다. 그의 부인인 에디시 스위스 이 그러니까 후모스 수르 언론이라고 여기에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분들이 여행자로 오셨다가 이 아이들을 가졌는데 여행자를 위한 사역지로서 이제 이런 별장에 집을 짓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철학가, 종교인, 또 여러 사상가들, 또 상업하는 분들, 쉬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럼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실제로 가보시면은 너무 자연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 다 놓여지고 이런 참 대화가 잘 돼요. 그러면은 세계 각국에서 오신 학자들 또 여기 알프스에 들리신 분들 여러 예술인들 사상가들 정치인들 또 사업가들 참 이런 분들이 폭넓은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 라브리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라브리라는 뜻 자체가 쉼터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는데 그리고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변해가지고 한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제공하면서 참 이런 곳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이 건물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참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기 살낀 그 탕자의 귀로라고 쓰신 헨리 나우엔도 이런 라브리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참 그 그림을 처음에 이제 여기서 보고 그다음 원작이 있는 세테르베르그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분도 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만은 라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입니다. 1950년대인데 영적인 공백과 반지성적인 경향이 맞지 않습니까? 1차 대전 때도 허무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세계는 온 세계가 허무주의로 빠졌습니다. 패시미즘, 모든 게 허무하다 이런 사상이 젊은 사람까지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 우리는 한 세대를 잃어버렸다 전쟁으로. 이래가지고 많은 젊은들이 죽고 세계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이런 양차 대전 출신 이게 허무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게 있을 때에 발달된 것이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existentialism. 이 실존주의라는 건 뭔가니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사색하는 사상입니다. 내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사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실존주의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있고 하나는 무실론적인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로고 같은 분들은 하나님은 계시는데 계시는 그 실존주의로 나갔던 것이고 또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무신론적인 그런 이제 실존주의로 나갔던 것이죠. 이게 50년대 팽배했습니다. 그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또 3년 동안 유엔군들이 또 우리 나라에 또 오셔가지고 많은 또 상처를 입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래서는 53년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로 1955년에 라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대적인 상황이 종교적인 공황기였습니다. 라브리가 설립된 것도 유럽 전체가 이러한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은 때였는데 당시 유럽은 기독교적 이상에 대한 소망이 시들어가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는 과학의 발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비관주의에 빠졌습니다. 패시미즘, 허무주의. 사회적으로는 히피족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히피족은요, 아노미 현상, 이렇게 노미라는 것이 이게 법이라는 뜻인데 아노미라는 것은 무법, 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 말이잖아요. 아노미 현상. 이게 사회학적으로 퍼지고 히피족들 그리고 청바지족들 그리고 이게 머리를 기르는 장발족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서 이때 이제 나온 것이 다 영국에서 그 박 가수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사회가 이제 참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이런 유럽 시차를 가졌던 그 이듬해인 1948년도에 셰프 부부는 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유럽 교회 부흥을 위한 선교사 직분으로 스위스에 오시게 됩니다. 그들은 로잔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학생 청년들을 위한 성경 캠프를 열고 또 전도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5년을 열심히 일한 후에 한식연을 보냅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재부임해서 선교에 더욱 열정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55년도 셰프는 미국 선교회를 사임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즉 스위스에 있는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우선으로 이제 해서 시작한 것이 라브리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막 직접적으로 막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신앙 중심으로 모든 이 청년들 또 사상가들 이런 분을 받아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는데 돕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상이 바로 이 라브리의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스위스에 가시면 라브리에 가시는 것은 제네바에서 브리켄 기차를 타셔가지고 이제 에이글 역에서 하차를 해서
해머워즈 버스를 타시고 가시면 라버리에 도착을 하십니다. 또 영국 라버리가 또 있어요. 런던의 워틀루 그 역에서 타셔가지고 포스마우스행 기차를 타시면 리스 스테이션에서 하차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시면은 라버리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버리 운동이 성공이 되니까 스위스에도 14개, 또 영국에도 10개, 우리 한국에도 10개 지금 있어요. 라버리 운동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라버리 정신을 가지고 창조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 루체른이라는 이 도시는 국제음악 축제를 이제 하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음악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루체른 여기에 꼭 한번 들리기를 바라고요. 결국 이제 아까 그 스위스의 공식적인 수도는 사실 없는데 이제 모든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베른입니다. 이 베른에 가면은 이제 정부 공식 척사가 다 여기 있고 인구는 14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인구가 5번째 나는 도시로 돼 있는데 36개 지자체를 가지고 있는 베른 광역시는 2014년 기준으로 인구가 그 당시는 또 40만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베른의 공식 언어는 이 독일어라는 이제 고지 독일어 방언입니다. 스위스는 사실 프랑스 말도 통하고 또 독일 말이 이제 더 많이 통하고 영어로도 다들 잘하십니다. 1983년도에 베른 중심가에 있는 그 구시가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베른 행정상 수도인 베른에는 아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도시는 다 강 중심으로 수상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이태리도 그렇고 또 프랑스도 세너강이 흐르고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야레강이 흐르고 또 제네바는 제네바대로 또 저기 그 스위스의 여러 지역이 이렇게 강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 아니면 또 호수예요. 루가노 호수와 티치노라는 이 마을 아름다운 휴양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몽뚜레라는 여기에 보면은 예술가와 작가가 인기 있는 곳으로 참 중세시대 풍의 그 건물과 또 이 현대 그 유럽풍의 그것이 합작이 돼서 아름다운 그런 예술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몽뚜레. 또 리츠도르프가 있습니다. 여기 또 겨울 광경도 이렇게 보는데 참 얼마나 유럽이 자체가 아름다운데 스위스 가는 곳마다 예술입니다. 라인 폭포가 있죠. 이것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가시면 여기도 한번 꼭 들릴 필요가 있고요. 라인 폭포. 1914년에 설립된 그 스위스의 국립공원으로서 엥가딘 밸리 알프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우리 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여기서 참 며칠 산정해서 지내다가 오면은 정말 힐링이 되는 곳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엥가디 밸리 알프스. 그게 이제 나오는 그 지도 이렇게 거기 현지 지도 참조하셔서 이게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바젤 대하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여기에 그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바젤 대하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신학자들이 여기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우리 신학자들이 이 바젤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도 여기 와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우리 그 김중원 교수님도 여기 출신입니다. 한국 분들이 여기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인데 캠퍼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칼빈의 신학, 개혁 신학을 여기서 잘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바젤 학교. 이거는 본래 이 공립대학으로서 1459년도에 설립이 된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또 대표적인 대학교가 이 바셀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을 다녔던 인물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유명한 에라스무스라든가 또 베르누이 또 브루크하르트, 오일러, 니체, 후버, 칼융, 칼바르트 자 이런 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칼융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칼바르트는 이 통합 측에서 많이 이분들의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문으로서는 박종화 교수님, 오영석 목사님, 박승민, 정미연, 김광식 교수님, 김중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여기 출신이십니다. 지금도 현재 재학생 가운데 바젤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스위스 하면 정말 대표적인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의 고향 이걸로 이 영화로 유명하지요. 본래 이 영화는 오스트리아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이것을 이제 경계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알프스 바로 직결되는 영화입니다. 정말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기도 하고 그 노래들이 있는 그래서 여기 배경으로 올라가는 곳이 인터라켄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 알프스의 열차들이 있어서 이렇게 짧은 열차도 있지만 아주 긴 열차 이것도 다닙니다. 그 길이가 엄청난 길죠. 그리고 그 위에 알프스 산정에는 또 소들이 이렇게 풀을 뜯는 참 평화로운 장면도 많이 봅니다. 저는 또 알프스 하면 어릴 때부터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떠오릅니다. 이거를 읽고 너무 알프스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류유르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알프스 산정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하이디를 찾았지만 하이디는 없었습니다. 세상을 싫어해서 사람을 피해서 알프스 산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 하이디를 기르죠. 낮에는 양치기 소년 페트와 꽃이 말마른 산에서 뛰놀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근초 침대에서 잠드는 대자연의 생활을 합니다. 하이디의 천진난만한 명랑함 이것이 바로 알프스의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본래 슈피리의 소설이죠. 이분은 하이디의 수업과 편력 시술이라는 것도 썼고 하이디는 배운 것을 유익하게 사용한다라는 2부로 이렇게 1, 2부로 썼던 것이 제1부는 1880년, 2부는 1881년에 간행돼서 이제 알프스의 소녀라는 이런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이 바로 그 알프스 소녀의 책 원작이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다 읽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읽은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알프스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겨울의 설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봄과 겨울의 알프스를 여러분 보시고 있고, 요거는 이제 봄과 여름의 그 장면입니다. 이런 알프스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봄과 하늘과 들판과 강의 그런 모습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곳입니까? 알프스의 사계절을 봅니다. 거기에 이제 기차 가는데 기차 여기가 식당도 겸하는 이런 기차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밖에 이 스위스 국기가 달려있는 곳으로 인터라켄 이쪽 지금 기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경 겨울의 알프스 정말 이거 우리 무시 못합니다. 또 알프스 그 자락에 볼프강과 호수 이런 장면이 전 스위스를 이렇게 참 관광의 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참 뛰어나지요. 볼프강 모습도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이제 알프스 자락에서 보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좀 넣은 게 있는데 뭐 에델바이스 노래며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좀 이렇게 좀 깨져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컴퓨터 가방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깨져가지고 좀 자료를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위스에 대한 자료가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데 제가 그 스토리즈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